네, 안녕하세요. 박혜선입니다. 네. 딱 시간에 맞춰서 노래가 끝났네요. 네, 오늘 금요일 날 저녁에 우울한 약간 좀 날씨가 좀 별로 안 좋았는데, 네, 저녁 시간에 늦은 시간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배울 장은 5장 2절 교차 검증과 그리드 서치입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네, 교차 검증과 그리드 서치 이 부분이고요. 네, 거의 반환점을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좀 잠시 정리해 보고 그다음에 5장 2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분류 문제를 저희가 다뤘었죠. 그래서 캔에 들어가 있는 색깔을 모르는 와인을 그 성분만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당도랑 pH랑 그다음에 알코올 도수 가지고 구분하는 문제였고요. 저희가 로지스틱 회기로 만약에 이걸 모델을 만들어서 이진 분류를 수행하면 각 특성마다 하나씩 가중치가 나오죠. 뭐 개수라고 할 수도 있고 가중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값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딱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도에다 얼마를 곱하고 또 pH에다 얼마를 곱했을 때 음,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 나오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저희가 이 로지스틱 회계를 사용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갈 때는 저희가 그 특성을 정교화를 할 필요가 있었죠. 스케일을 조정을 해야 된다 해서 표준점들을 저희가 또 정교화를 했기 때문에 음, 어, 뭐 알코올 도수 같은 게 막 음수가 나오고 이러죠. 그래서 음수의 알코올 도수에다가 얼마를 곱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뭔가 구두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썩 좋은 모델로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또 특성끼리 곱하는 저희가 특성공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전 시간에 제가 해봤었죠. 특성끼리 곱해서 다항 특성을 만드는 경우에 뭐 pH 제곱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pH와 알코올 도수를 곱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특성의 어떤 개수를 곱해서 어떤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을 예측했다면 그 더욱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지스틱 회기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뒤에 신경망에 가면 더 극대화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로지스틱 회기가 사실은 가장 간단한 신경망 알고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렇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모델은 그 뒷부분 딥러닝 파트에 가면 그 부분이 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설명 가능한 머신러닝 AI에 대한 연구도 또 다른 한 분야로 크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런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설명하기 쉬운 모델도 있다는 걸 소개해 드렸고요. 그게 바로 저희가 결정트리였죠. 결정트리는 이렇게 마치 음, 그 스무고개를 하듯이 혹은 뭐 어떤 순서도를 그리듯이 하나씩 질문을 던지면서 예, 아니오를 반복해 가면서 최종 예측을 만드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이 이야기가 되게 쉽죠. 그래서 비교적 투명하게 어떤 샘플이 화이트 와인으로 분류됐을 때 혹은 레드 와인으로 분류됐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류됐는지 저희가 설명하고 이해하기에 비교적 쉬운 모델이 결정 트리입니다. 결정 트리로 만든 모델이 오른쪽 그림에 나오는데요. 맨 위에 있는 노드를 저희가 루트 노드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노드를 저희가 리프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그 트리를 다 그리면 너무 크기 때문에 뎁스 하나까지만 루트 노드 밑에 한 뎁스까지만 저희가 뽑아서 그래프로 그렸고요. 이 부분 그 박스 안에 보면 당도로 맨 처음에 당도가 마이너스 0.239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물어보죠. 그래서 작거나 같으면 yes로 가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샘플은 no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총 이 샘플이 5,197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no로 향한 샘플은 2275개고요. 또 yes로 이동한 샘플은 2922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루트 노드에는 음성 클래스와 양성 클래스가 각각 1258개, 그러니까 레드 와인이 1258개, 화이트 와인이 3939개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당도가 마이너스 0.239보다 클 경우에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때 샘플은 양성 클래스가 2194개, 음성 클래스가 81개고요. 왼쪽의 경우는 보면은 여전히 양성 클래스가 많긴 하지만 1745개 대 1177개로 비슷하게 됐죠. 그래서 사이트인원의 이 결정 트리를 만들어준 이 그래프는 친절하게 양성 클래스의 비율이 높은 어떤 클래스의 비율이 높으면 색깔을 좀 더 진하게, 그리고 클래스 비율이 비슷하면 색깔을 좀 더 부드럽게 연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저희가 화면을 딱 봤을 때 어느 쪽에 양성 클래스의 가지가 많이 이동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로 양성 클래스가 어느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지, 음성 클래스의 샘플들이 어느 쪽 가지를 통해서 어떤 노드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노드를 슈가가 마이너스 0.239보다 작은 것이라고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서 나누는데요. 이 기준을 정하는 그 방법이 바로 불순도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불순도라고 부르는데요. 가령 이쪽 샘플이 오른쪽에 있는 노드가 불순도가 덜 하겠죠. 왜냐면 양성 샘플이 대표적으로 많으니까요. 만약에 음성 샘플이 하나도 없으면 불순도가 없는 순수한 노드라고 저희가 순수 노드 혹은 퓨어 노드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왼쪽처럼 비슷한 샘플 개수가 있으면 불순도율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불순도를 가지고 노드를 나누는데요. 부모의 불순도,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노드가 부모의 불순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왼쪽 노드의 불순도, 오른쪽 노드의 불순도를 각각 부모의 샘플 수에 가중을 해서 뺍니다. 그래서 부모의 불순도가 자식의 불순도의 차이가 크도록, 그러니까 불순도가 많이 감소하도록, 그래서 좀 더 순수한 노드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그런 지점을 찾아서 결정 트리는 분할을 계속 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불순도 제한을 하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는 리프 노드가 순수 노드가 될 때까지 분할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불순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이트인원에는 진위 불순도랑 그다음에 엔트로피 불순도를 제공합니다. 두 개의 결과가 비슷해서 보통 기본값인 진위 불순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고요. 진위 불순도는 1에서 음성 클래스의 비율을 제곱해서 빼고 양성 클래스의 비율을 제곱해서 뺍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얘가 바로 이 식에 있는 0.367을 계산하는 값이고요. 여기 보면 저희가 지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 값이 지금 0.367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두 음성 클래스와 양성 클래스 샘플이 절반이라면 100개의 샘플 중 50개, 50개씩 나눠져 있다면 불순도율은 0.5가 돼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한쪽 샘플이 전혀 없는 순수 노드라면, 그래서 양성 클래스나 음성 클래스만 100개가 몽땅 있는 그런 노드라면 불순도율은 제일 좋아서 제일 낮아서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불순도율을 계산하고요. 이 불순도, 부모 노드의 불순도와 자식 노드의 불순도의 차이가 크도록 불순도율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노드를 분할해서 계속 진행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을 하지 않으면 순수 노드가 돼서 굉장히 복잡한 노드가 그 트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트리가 복잡해지면 훈련 세트엔 잘 맞지만 테스트 세트엔 잘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수 노드가 되도록 끝까지 잘하지 않도록 어느 시점에서 트리를 이렇게 잘 성장하는 걸 막아야 되고요. 저희가 이런 거를 보통 가지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트인원에 있는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에는 되게 많은 매개 변수가 매개 변수가 꽤 많은데요. 대부분의 것들이 이런 가지치기 매개 변수입니다.
대여섯 가지 정도 되죠.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저희가 맥스 뎁스고요. 가장 단순한 건데 그냥 무작정 그냥 성장을 뎁스 길이만큼 제한을 해서 더 이상 분할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맥스 뎁스 줘서 성장을 막아주는 대표적인 맥의 변수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리를 나눠서 기준을 가지고 샘플을 왼쪽 노드, 오른쪽 노드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기준점, 그러니까 슈가가 마이너스 0.239보다 작다, 아니면 슈가가 0.204보다 작다, 이런 기준을 학습하는 거죠. 어떤 샘플에 대한 질문을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중치가 없죠. 어떤 함수를 학습하는 게 아니니까요. 절편도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그래서 가중치가 없으니까 가중치를 규제하는 뭐 L1 노름이나 L2 노름으로 규제를 하는 이런 가중치 규제의 방법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 트리는 이런 식으로 규제를 모델을 과대적합을 하는 게 아니라 트리의 성장을 막아서 과대적합을 제한을 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본 거는 이렇게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특성에다 뭘 곱하지 않기 때문에 특성을 표준 점수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0.239가 아니라 이런 음수로 바뀌는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표준 점수로 바꾼 게 아니라 원래 있는 특성 값 그대로, 당도에 있는 값 그대로, 또 pH에 있는 값 그대로 사용해서 저희가 결정 트리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더 저희가 결정 트리의 결정 과정을 보면은 이해하기 쉽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사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맥스 뎁스가 저희가 임의로 어떤 값을 3을 주었는데 맥스 뎁스를 바꾸면서 테스트해보면 성능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당연히 성능의 변화가 있겠죠. 맥스 뎁스를 뭐 4로 혹은 2로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줄였을 때 어떤 성능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훈련 세트에서 훈련했는데 테스트 세트로 매개 변수를 튜닝하는 거죠. 이렇게 튜닝을 하면 궁극적으로 테스트 세트에 잘 맞는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속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눠서 모델을 훈련하고 점수를 확인하고 과대적합, 과소적합을 배웠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예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또 맨 처음에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눕니다. 하지만 사실은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세 개의 세트로 나눠서 그 모델을 훈련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커리큘럼, 튜토리얼이나 아니면 책들이 이렇게 검증 세트한 부분은 약간 좀 중반 이후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부터 또 검증 세트까지 얘기를 하면 간단한 모델을 설명을 할 때 너무 많은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맨 처음 배울 때 좀 어렵죠. 그래서 검증 세트 좀 뒤에 놓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 두 개로만 나눴지만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지금 검증 세트까지 포함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왜 저희가 테스트 세트를 사용한 이유는 최종 모델을 저희가 서비스에 투입하고 어떤 제품에 투입한 다음에 나올 성능을 예측하는 것도 이때 성능을 저희가 예측하기 위해서 테스트 세트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때 성능은 이 서비스에 투입하면 타깃이 없습니다. 그렇죠? 실전에 저희가 투입하면 정답을 저희가 모릅니다. 정답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 머신러닝 모델을 이렇게 애써 만들 필요가 없죠. 네, 실전에 투입하면 제가 정답을 모르고 그냥 훈련돼 특성만 있고 특성을 가지고 예측만 하는 거죠. 그 예측값이 잘 맞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저희가 실전에 투입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지 어느 정도 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투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감을 얻는 게 바로 테스트 세트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세트는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 최종적으로 딱 사용하는 것이 마치 저희가 훈련 세트로 모델을 훈련하고 이 모델이 열심히 뭔가 튜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를 딱 처음 봤을 때 저희가 처음 본 데이터 셋이라고 부르거든요. 처음 본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이 처음 본 데이터라는 게 바로 저희가 실전에 투입했을 때 받는 새로운 샘플들이 바로 처음 본 데이터겠죠. 그래서 테스트 세트를 띄워놓고 얘를 사용하지 않고 아껴뒀다가 모델을 다 훈련하고 최종적으로 딱 한 번만 사용해야지 나중에 저희가 실전에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능을 올바르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세트를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과대적합, 과소적합을 평가했고 또 이렇게 맥스 뎁스 같은 것도 조정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방법은 검증 세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밸리데이션 세트라고 얘기하고요. 혹은 개발 세트라고 얘기하는 문헌도 가끔은 있습니다. 단순한데요. 저희가 검증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만 이렇게 나눴으면 이 훈련 세트를 한 번 더 나눠서 검증 세트를 가지고 파라미터 4개 변수 튜닝을 합니다. 4개 변수 튜닝. 여기서 4개 변수라는 건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머신러닝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런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의 클래스나 메소드의 4개 변수로 다 등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4개 변수 튜닝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검증 세트를 나누는 건 저희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볼 수 있겠죠. 2번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한 번 호출해서 원본 데이터 타겟 훈련 특성과 입력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를 트레인 인풋과 테스트 인풋, 트레인 타겟, 테스트 타겟을 나누고요. 얘네 들어온 테스트 용도로 잘 보관을 하고요. 얘네들 트레인 인풋과 테스트 인풋을 다시 이쪽에 집어넣고 한 번 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를 해서 20%로 검증 세트, 밸리데이션 인풋과 밸리데이션 타겟을 만들고 서브 인풋과 서브 타겟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훈련 세트, 서브 인풋과 서브 타겟으로는 모델을 훈련하고요. 그 다음에 별 인풋과 별 타겟은 매기면서 튜닝을 합니다. 맥스 뎁스나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변경하면서 좋은 파라미터를 찾는 거죠. 이렇게 찾은 다음에 마지막에 테스트 죄송합니다. 테스트 타겟을 사용하기 전에 얘네 둘을 이 두 데이터를 더합니다. 더해서 최종 모델을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제 아닌데 그냥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모델을 훈련할 때 대부분은 그 훈련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훈련 데이터를 트레인과 그다음에 밸리데이션으로 이렇게 나눴으면 얘를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하고 그다음에 얘로 매기 변수 튜닝을 했으면 다 튜닝을 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최적의 베스트 파라미터를 찾은 후에 이 베스트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 두 데이터를 다 사용해서 최종 모델을 한 번 더 훈련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베스트 프랙티스고요. 그다음에 이 최종 모델 훈련한 모델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 세트를 가지고 최종 점수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몇 퍼센트가 나왔으면 이 모델을 이제 실전에 투입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의 성능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테스트 세트 성능이 너무 안 나와서 갑자기 다시 모델을 또 훈련하고 다시 또 테스트 세트를 또 점수를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죠. 그렇게 만약에 하면 그렇게 해서 얻은 테스트 점수는 신뢰할 만한 게 못 되기 때문에 실전에 투입했을 때의 성능보다 점점 더 멀어지게 되겠죠. 제가 얻은 테스트 세트의 점수가. 때문에 그런 거를 충분히 유념해 두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증 세트는 파라미터 매기면서 튜닝을 위한 거고요. 단순하게
제가 훈련 세트를 해서 한 번 더 나눠서 작업을 합니다. 보통은 20%인데요. 훈련 데이터가 많다면 검증 세트를 뭐 10%, 5% 더 작게 나눠도 되고요. 보통 뭐 10,000개, 20,000개의 샘플을 검증 세트로 확보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몽땅 다 훈련 세트로 사용해도 됩니다. 네, 이게 검증 세트고요. 어렵지 않죠. 제가 앞에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나누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인데 예제를 위해서 이렇게 꾸며왔고 지금 검증 세트로 하는 것이 올바른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얘기가 뒤로 넘어가면 딥러닝 파트로 가면 다시 또 바뀝니다. 딥러닝 파트에서는 어, 훈련 세트, 뒷부분의 딥러닝 파트에 가서는 이렇게 훈련 세트와 검증 세트를 나누긴 하는데 이걸 사용해서 이 뒷장에서 배울 교차 검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거는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네요.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차 검증이고요. 교차 검증은 아까 검증 세트를 떼어내서 모델을 매개면서 튜닝을 하는 건데 훈련 세트가 만약에 크지 않다면 교차 검증을 20%나 덜어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훈련에 좀 더 많은 샘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검증 세트를 가령 이렇게 세 덩어리로 저희가 이런 걸 폴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세 개의 폴드로 나눠서 맨 처음에는 두 개의 폴드를 가지고 모델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검증 세트로 모델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의 폴드를 가지고 모델을 훈련하고 가운데 있는 두 번째 폴드를 마치 검증 세트처럼 사용해서 모델을 평가합니다. 이러면 점수가 이렇게 또 하나 나오겠죠. 저희가 폴드를 세 개로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모델 평가 점수가 세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점수를 평균하죠. 이렇게 평균해서 얻은 교차 검증 점수를 저희가 앞에서 봤던 그냥 한 번만 나눴던 점수와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로. 그런데 이렇게 세 번 나누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 세트의 크기를 좀 작게 해도 평균을 했기 때문에 점수가 좀 신뢰할 만하게 안정된 점수를 좀 얻을 수가 있죠. 만약에 저희가 훈련 세트가 이만큼 있는데 검증 세트를 10%만 딱 떨고 냈다면 이 데이터가 양이 많지 않은데 검증 점수가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랜덤하게 데이터셋을 섞어서 검증 세트를 떨고 냈는데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검증 점수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막 이렇게 약간 변동폭이 클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10%씩 계속 잘라서 10번을 저희가 반복을 해서 교차 검증을 한다면 그리고 그 점수를 모두 평가된다면 모든 샘플이 한 번은 시간 다 검증 세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균된 점수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저희가 검증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교차 검증이고요. 앞에서는 한 번만 검증 세트를 잘라냈다면 뒤에서는 그 교차 검증은 좀 더 잘라낸 각 폴드를 교대로 사용하면서 검증 점수를 얻는 방법입니다. 물론 저희가 뭐 앞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를 포문을 돌리면서 여러 번 해가지고 교차 검증을 당연히 구현할 수 있지만 사이키넌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모델 셀렉션 모듈 밑에 크로스 밸리데이트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에 트레인 인풋과 트레인 타겟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앞에서 보시면 한번 테스트 세트를 분리하고 난 이 트레인 타겟과 트레인 인풋이죠. 그래서 이 선이 잘못됐네요. 네, 트레인 타겟이 이렇게 오는 건데 아까 설명을 잘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한 번만 훈련 세트를 분할하고 테스트 세트는 덜어놓은 다음에 따로 잘 보관을 하고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첫 번째 분할한 트레인 인풋과 트레인 타겟을 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검증 세트를 떨궈내고 모델을 훈련하고 검증 세트로 점수를 평가하고 다시 또 검증 폴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크로스 밸리데이트는 기본적으로 5폴드를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트레인 인풋이 있으면 얘를 5개로 분할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검증 세트로 한번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이런 식으로 5번 모델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5개의 모델을 만들고요. 당연히 점수도 테스트 스코어라고 써 있지만 사실 저희는 검증 점수라고 이해를 한 게 맞겠죠. 5개의 점수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 fit과 스코어 타임은 뭐 모델 훈련하는 시간과 그다음에 검증 점수를 만들어낸 예측하는 스코어 점수를 얻는 훈련 시간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평균해서 검증 점수를 얻는 것이 좋으니까 스코어에 얻은 스코어 딕셔너리의 테스트 스코어 키에 있는 배열을 평균해 가지고 numpy bin 함수로 평균하면 요 마지막에는 요 5개의 값이 평균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85% 정도의 검증 점수, 검증 평균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럼 저희가 이 모델에서 어떤 이 결정 트리 객체를 만들었을 때 매개 변수를 설정해서 만들었을 텐데 어떤 매개 변수들을 이런 매개 변수를 향해서 이 결정 트리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훈련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검증 점수는 대략 85% 정도 되는구나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수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매개 변수를 또 바꿔서 또다시 훈련해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교차 검증입니다. 네, 이게 그 일반적인 그 머신러닝,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또 이제 이 뒤에 보면 이 교차 검증보다 조금 더 편리한 도구를 또 설명해 드리는데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게 저희가 검증 세트, 훈련 세트 이렇게 분할을 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교차 검증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 교차 검증부터는 이쪽은 ML, 이쪽은 DL이라고 DL 쪽에서는 이 교차 검증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머신러닝 쪽에서는 검증 세트와 훈련 세트를 이렇게 수동으로 한 번만 딱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것을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교차 검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뒤에 나올 이제 다음 장에 설명할 그리드 서치 같은 것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딱 나누는 뭐 딱 나눈다기보다도 이게 뭐 강제사항이거나 뭐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봤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왜 딥러닝 쪽 모델은 교차 검증을 하지 않느냐면 이 데이터가 이미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검증 세트도 충분히 한 덩어리로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굳이 훈련 데이터가 작아서 검증 세트를 계속 폴더를 돌려가면서 검증 세트의 점수를 평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 번만 덜어낸 검증 세트도 충분히 전체 훈련 데이터를 대표할 만한 개수가 충분히 확보된다. 아주 넉넉하다 데이터가 이런 의미죠. 그리고 또 딥러닝 모델 자체가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5번이나 모델을 훈련해서 점수를 얻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는 또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딥러닝 쪽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자료를 보시면 훈련 세트와 검증 세트를 나눠서 모델을 훈련하고 튜닝하고 최종적으로 테스트 세트에서 점수를 예측하는 거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들은 책들은 대부분 교차 검증과 그리드 서치를 꼭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나 이런 그 케라스나 이런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은 교차 검증이나 아니면 그리드 서치 같은 관련된 도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도구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아주 많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디스크나 어디서 읽어올 때 효율적으로 잘 읽어야 되거든요. 한 번에 다 읽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도구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머신러닝 같은 사이킨런 같은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그 도구보다도 데이터는 이미 메모리에 다 들어와 있을 거라고, 그 정도 크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읽어드리는 데 필요한 도구보다는 읽어드린 거를 가지고 최대한 잘 활용하도록 어떤 이 검증이나 매개변수 탐색이나 이런 데 좀 더 집중해서 도구들이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5장 2절 아까 그 검증 세트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그 다음 지금 교차 검증과 뒤에 나올 그리드 서치 부분은 머신러닝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베스트 프랙티스고, 딥러닝 쪽에서는 앞에 검증 세트를 나누는 것까지로도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머신러닝의 그 바람직한 방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교차 검증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교차 검증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매개 변수가 달라지면 바꿔서 또다시 또 이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를 호출하고 또 매개 변수를 바꿔서 호출하고 이런 거를 여러 번 반복해야 되겠죠. 반복이 많아지면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뭔가 좀 자동화된 도구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그리드 서치고요. 그리드 서치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분할기를 사용한 교차 검증을 말씀드리는데요. 사이키는 이 분할기를 스플리터라고 보통 부릅니다. 스플리터라고 부르고요. 저희가 CV 매개 변수에 지금 크로스 밸리트가 기본적으로 5개의 폴드로 나눠서 교차 검증을 수행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10개, 10개의 폴드로 나눠서 10%만 검증 세트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CV equal 10 이렇게 쓰면 CV equal 10 이렇게 쓰면 됩니다. 폴드 개수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스플리터라는 객체를 저희가 객체를 지정해서 나누는 동작을 아주 상세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는 기본적으로 k폴드라는 스플리터 객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k폴드는 회귀 모델일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분류 모델일 경우에는 여기 있는 stratified k폴드를 사용합니다. 이 stratified 이런 이름은 저희가 이전 시간인가 앞 시간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를 나눌 때, 그 샘플을 나눌 때 분류 모델일 경우에 클래스 개수가 고르게 섞이도록 나누기 위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의 매개 변수 중에 하나가 스트레티파이였죠. 걔를 거기다가 저희가 타깃 값을 집어넣어서 클래스가 고르게 분할되도록, 고르게 나눠지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그 스트레티파이드랑 뭐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폴드를 나누는데 K개의 폴드로 나누는데 안에 있는 클래스들이 고르게 나눠지도록 하는 게 스트레이트파이드 K 폴드고요. 분류 모델을 저희가 사용할 거예요. 즉, 요 앞에 맨 처음에 주는 요 객체가 분류 모델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스트레이트파이드 K 폴드가 되고요. 만약에 저희 맨 처음 요 객체에다가 회귀 모델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K 폴드를 동작시켜서 폴드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사이키면은 객체만 전달해주면 얘가 분류 모델인지 회귀 모델인지 자동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객체에 따라 그두 K폴드와 스트레이트파이드 K폴드를 적당히 알아서 호출해 주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 스트레이트파이드 K폴드를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10개의 스플리트, 10개의 폴드로 나누고 그다음에 랜덤하게 섞어서 쓰고 싶다. 이렇게 매개 변수를 딱 지정을 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스플리터 객체를 만들어서 CV에다가 매개 변수에다가 스플리트 객체를 넣어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저희가 폴드를 나누는 행위를 디테일하게 제어하고 싶을 때
이렇게 스플리터 객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드 서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서치는 저희가 이런 교차 검증을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를 계속 여러 번 사용해야 되는 거죠. 매개 변수를 한번 바꿔보고 또 크로스 밸리데이트, 또 매개 변수 바꾸고 또 크로스 밸리데이트, 계속해서 어떤 매개 변수에서 교차 검증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오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반복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게 저희가 맥스 뎁스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min impurity decrease라는 가령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이 두 매개 변수가 있는데 얘를 얘의 최저값을 변경하면 찾아봤더니 3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3으로 고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제일 좋은 값을 찾아서 얘가 뭐 0.1이다 찾았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게 아니죠. 네.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min impurity가 decrease가 impurity decrease가 0.1일 때 또 최적의 max depth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매개 변수들이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매개 변수를 먼저 찾고 그 다음 매개 변수를 찾고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한꺼번에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두고 다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포문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뭐 잘 꾸밀 수는 있지만 되게 번거롭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드 서치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드 서치는 모델 셀렉션 그 모듈 밑에 그리드 서치 CV라는 클래스로 제공이 되는데요. 앞에서 봤던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트에 그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바꿔가면서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수행해 주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드 서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머신러닝 모델에서 사이키면서 만약에 회귀 모델이나 분류 모델을 만든다면 거의 대부분 그리드 서치에서 최종 작업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드 서치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매개 변수를 딕셔너리로 지정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지금 min impurity decrease가 있는데 이전 5장 1절의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이 값을 알 텐데요. 얘는 그 앞에 부모와 자식 노드 간의 자식 노드의 불순도의 차이, 그 차이를 저희가 정보이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순도 차이가 클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정보이득이 클수록 더 분할이 잘한 거기 때문에 이 정보이득의 최소값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이득 정도도 안 되면, 가령 얘를 0.1로 지정했으면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불순도 차이가 0.1도 안 되면 0.1도 안 되면 노드를 분할하지 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개 변수도 가치치기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불순도의 감소율의 최소값을 지정을 해서 노드의 트리의 선택을 막는 그런 매개 변수입니다. 근데 이 값이 어떤 값일지 모르니까 제가 0.01부터 0.005까지 5개의 값을 파람스라는 딕셔너리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매개 변수를 스트링으로 제가 min impurity decrease가 결정 트리 분류 모델의 decision tree classifier의 매개 변수거든요. 그 매개 변수 이름을 지정하는데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어서 지정을 하면 됩니다. 문자열로 똑같은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값, 테스트해보고 싶을 값을 파이썬 리스트로 넣어서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됩니다. 전체로는 딕셔너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딕셔너리를 파람드 딕셔너리를 그리드 서치 CV 객체를 만들 때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넣어주면 되고요. 첫 번째는 결정 트리 객체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결정 트리 객체를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만들자마자 바로 그 그리드 서치 CV 클래스에 넣어준 거 꼴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아까 앞에서 크로스 밸리데이트가 5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5개의 모델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5개의 모델이 교차 검증인데 또 테스트할
4개 변수 개수 5개니까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총 25개의 모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모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진 CPU에 코어가 요즘 보통 2개 이상의 코어가 있으니까요. 병렬로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선 n잡스라는 매개 변수가 제공되는 클래스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매개 변수를 n잡수를 2나 3이나 이렇게 코어 개수를 지정을 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모델을 훈련할 수도 있고요. -1로 지정하면 가능한 모든 코어를 다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하게 만듭니다. 대신 이제 컴퓨터는 좀 느려지겠죠. 여기서 이제 -1로 지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그리드 서치 CV를 만든 다음에 GS 기치를 만듭니다. 이 사이킨런의 그 API의 특징은 이렇게 어떤 객체를 만들면 그 객체를 마치 일반 선형 모델이나 로지스틱 회귀처럼 똑같이 필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그 API가 따로 구현되어 있지 않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 메소드의 트레인 인풋, 트레인 타겟 앞에서 저희가 테스트 세트만 떨궈 놓고 남은 나머지 훈련 데이터죠. 걔를 집어넣고 훈련을 하면 5개의 min, impurity, decrease 값에 대해서 5폴드 교차 검증을 모두 다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값을 찾아서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라는 이 속성에 이 결정 트리에 값을 넣어주거든요. 이 값을 넣어줄 때 아까 앞에서 제가 검증 세트와 훈련 세트를 더해서 최적의 파라미터에서 최종 모델을 훈련한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그런 모델이 이 베스트 에스티메이터의 속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인풋과 트레인 타겟을 넣고 스코어 점수를 한번 출력해 볼 수 있고요. 이때 이 그리드 서치가 찾은 매개 변수 값을 확인해 보려면 베스트 파람스 언더스코어의 속성을 확인해 보면 min impurity 디크리즈가 0.00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테스트했는데 그 중에 얘가 제일 좋다는 뜻이죠. 그리고 교차 검증 점수는 CV results underscore에 있는 속성에 딕셔너리인데 여러 개의 값이 있는데 그 중에 min test score라는 값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in test score는 각각 5개의 점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매개 변수를 더 많이 탐색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요. min impurity decrease는 0.001에서 0.001까지 0.0001씩 증가하면서 배열을 리스트를 만든 거죠. 넘파이 배열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때는 저희가 뭐 마지막 원소는 포함이 안 되니까 여기 9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5에서부터 20까지 정수로 5, 6, 7, 8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레인지로 또 파이썬 리스트를 만들어서 맥스텝스 값을 또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네, 이럴 경우에는 뭐 5에서 20까지, 20은 포함이 안 되니까 15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민 샘플 스플리트, 민 샘플 스플리트는 그 샘플이 개수가 분할을 하려면 분할하기 위한 최소의 그 샘플 개수입니다. 어떤 노드에 샘플 개수가 이만큼도 안 되면 더 이상 노드를 분할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고요. 역시 가지치기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1단이 아니라 10단위씩 2에서부터 10, 12 뭐 이런 식으로 10단위로 끊어서 민 샘플 스플리트를 저희가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얘는 이렇게 하면 10개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9개, 15개, 10개가 다 곱해지고 그 다음에 5폴드 교차 검증이니까 곱하기 5에서 6,750개의 모델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모델이 훈련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하고 싶은 4개 변수가 많고 또 그 간격을 촘촘하게 해서 훈련하고 싶으면 그리드 서치를 사용하면 꽤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랜덤 서치고요. 랜덤 서치를 사용하려면 제가 사이파이에 있는 그 확률 분포 클래스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사이파이의 스탯스 모듈 밑에 유니폼과 랜드인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유니폼과 랜드인트 모두 다 균등 분포에서 샘플링하는 클래스고요.
그래서 균등분 보니까 그러면 0에서 10이라면 0도 10번 나오면 10도 10번 나오고 5도 10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고르게 샘플링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니폼은 실수를 하는 샘플링하고요. 랜드인트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정수값을 샘플링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랜드인트에서 0에서 10까지 제가 범위를 정해주면 그 다음에 이 객체를 클래스 객체를 알젠이라고 만든 다음에 알젠에 뭐 그 랜덤 샘플링, 랜덤 변수 샘플링을 하면 10개를 저희가 샘플링 해보면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 원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0에서부터 9까지만 샘플링 되고요. 얘를 좀 많이 해보면 여긴 10개만 했지만 한 1000개 정도 해서 넘파이의 유니크 함수로 고유한 거에 카운트를 한번 재보면 이런 식으로 카운트 값이 나올 수 있는데요. 대충 보면 거의 균등하게 볼 수 있겠죠. 1000개에서 10,000개, 10만 개 늘리면 더 고른 값으로 카운트가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유니폼은 실수값을 샘플링하고요. 0에서부터 1까지 범위를 정해서 10개의 랜덤 변수를 샘플링을 해보면 0에서 1 사이에 실수값 10개를 이렇게 추출해 샘플링 해줍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샘플링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매개변수 탐색을 할 건데요. 왜냐하면 제가 손으로 이렇게 그 매개변수의 간격을 지정하면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테스트가 되죠. 그래서 그리드 서치인데요. 일정 간격으로. 그러다 보면 저희가 촘촘하게 테스트하고 싶으면 굉장히 테스트할 개수가 많아집니다.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6,000개가 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안 하고 랜덤하게 범위를 크게 주고 그 안에서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그 모델을 테스트해줘. 대신 100번만 해줘, 1000번만 만들어줘. 이렇게 그 모델을 만들 횟수를 규정할 수 있다면, 제한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좀 더 넓은 분포를 잘 탐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매개 변수가 정수가 아니라 실수일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부분, 그러니까 0에서 100 사이에서 0에서 10 사이를 탐색해야 될지 아니면 90에서 100 사이를 탐색해야 될지 미리 사전에 판단하기가 좀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넓게 해서 그리드를 촘촘히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모델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넓게 주고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모델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파이의 랜덤 샘플링을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게 랜덤 서치인데요. 이건 아까 앞에 썼던 것처럼 mean impurity decrease의 유니폼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0.001에서 0.001 사이에서 랜덤 샘플링을 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맥스 뎁스는 20에서 50까지 랜덤 샘플링을 하고요. 그래서 트리의 깊이를 20에서 50 사이로 제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 샘플스 스플릿은 2에서 25, 그다음에 민 샘플스 리프는 1에서 25 사이로 샘플링을 합니다. 정수 샘플링을. 그래서 이렇게 파란 객체를 만들고요. 파란 객체 만드는 구조는 거의 비슷하죠. 딕셔너리고 앞에 있는 스트링은 키 값은 그 결정 트리에 있는 매개 변수의 값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결정 트리가 아니라 만약에 로지스틱 회계라면 로지스틱 회계에 있는 매개 변수 써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결정 트리니까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에 있는 값을 매개 변수 값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랜덤 서치 CV가 앞에 저희가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드 서치 CV, 랜덤아이즈드 서치 CV고요. 사용법은 똑같이 클래스를 만들 때 앞에는 결정 트리 모델 객체를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만든 이 파란 객체는 여기서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n잡스 매기 변수 넣어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얘는 랜덤마이즈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력 결과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예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를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이 값이 바로 모델을 만들 개수입니다. 이터레이션이 100번이라고 하면 이 범위에서 샘플링을 하는데 샘플링을 100번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델을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유 자원이 좀 있다면 뭐 100번에서 200번, 500번 이런 식으로 더 늘려서 더 훈련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제 시스템이나
저한테 허락한 시간에 어, 안에서 제가 이 숫자를 늘려서 탐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은 GS 객체를 만든 다음부터는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핀 메소드를 호출해서 훈련 세트를 넣어서 모델을 훈련하고요. 베스트 파라면서 언더바인 속성을 보면 찾은 값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랜덤 샘플이기 때문에 아주 값이 독특한 값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맥스텝스는 39, 민 임퓨리티 디크리즈는 0.0003, 민 샘플즈 리프는 7, 민 샘플즈 스플릿은 13,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다음에 CV 리절츠의 민 테스트 스코어의 최대값, 이 최대값이 바로 이 베스트 파라미터로 찾은 검증 세트의 점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최대값을 보면 약 8.86, 87%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 매개 변수에서 트레인 인풋 전체 데이터를 훈련한 모델이 바로 베스트 에스티메이터 언더스코어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델 객체를 DT로 받아서 테스트 세트에서 최종 검증을 해서 점수를 만들면 86%, 뭐 검증 세트보다는 조금 낮은 게 일반적이니까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랜덤 섭취로 충분하게 많은 매개 변수 탐색을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했다면 이렇게 해서 얻은 점수를 가지고 네, 이제 최종 모델, 최적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뭔가 보고할 때 뭐 잘 찾은 모델이다. 몇 번의 모델 반복을 통해서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라고 이렇게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전에 투입했을 때 약 한 86% 정도의 성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저희가 그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만 분할을 했었는데 검증 세트가 더 필요하다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왜냐하면 테스트 세트는 사용하면 안 되고 최종 서비스에 투입할 때에 예상되는 성능을 올바르게 저희가 평가하려면 테스트 세트는 사용하지 않고 따로 놔둬야 되기 때문에 검증 세트 사용해서 모델을 튜닝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을 저희가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훈련 세트를 가능하면 좀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교차 검증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교차 검증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모델의 파라미터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번거롭죠. 파라미터 개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드 서치를 사용해서 저희가 교차 검증과 매개 변수 탐색을 한꺼번에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하다 보면 그리드 서치를 하다 보면 매개 변수가 많아서 각 그 구간을 잘게 쪼개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너무 많은 모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랜덤하게 균등 분포에서 샘플링을 해서 그 매개 변수 탐색을 수행하는 랜더마이즈드 서치 CV를 사용해서 마지막으로 사용해봤고요. 그 랜더마이즈드 서치 CV는 만들 모델의 개수를 저희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자원 안에서 최대한 많은 모델을 만들어서 그 탐색을 넓은 범위에서 수행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딥러닝 파트에서는 대부분 교차 검증과 그리드 서치는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검증 세트를 나눠서 매개 변수 탐색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 이런 매개 변수 탐색을 하기 위해서 좋은 툴이나 어떤 방법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 부분은 뭐 저희 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아니니까 네, 그냥 거기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아니면 말씀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이제 조금 좀 내용이 좀 어려워졌죠. 네. 모델을 구동해 보기 전에 제가 가진 자원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만약에 그 해본 문제가 사용하시는 그 데이터셋이나 그 모델이 이전에 해봤던 어떤 작업이라면 어느 정도 그런 감을 좀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셋도 새로 가지고 있는 거고
모델도 새로운 거라면 사전에 어떤 맞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일단 자원에 맞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모델을 많이 선택하면 모델은 미리 알기 힘들고요. 여러 가지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 5장 3절 다음 시간에 배울 그 앙상블 모델이 아마 규칙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맨 처음에는 간단한 모델을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간단한 모델에서 이 데이터 셋으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감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앙상블 모델이나 좀 고급 모델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랜덤 서치나 그리드 서치는 아마 머신러닝 파트에서는 꼭 아마 사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다고 손흥정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앙상블 모델이라는데 얘는 이제 조금 더 약간은 좀 더 생소가 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 고비만 잘 넘어가면 이제 그 딥러닝 파트가 곧 나오니까 2016만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학 동안 재밌게 보실 수 있다니까 배우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또 이동영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스터디를 하니까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 게을러지거든요. 근데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만드니까 게으름도 없고 네, 규칙적으로 할 수 있어서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스터디는 다음 주 화요일 날 5장 3절 앙상블 모델이고요. 음, 앙상블 모델은 머신러닝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꼭 알아둬야 될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가능하면 책이 있으시면 한번 읽고 오시면 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